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우리 이제 빈세님과 요 아침마다 인사하는 시간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네, 시작이 반이면 끝도 반. 무슨 소리요 그게? 네, 유종의미를 새 걷자. 시작이 반이면 끝도 반, 중간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빈세님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개편 안내 저희 방송 영상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 2일부터 저희가 개편을 하고요. 관련한 안내 저희가 일주일 내내 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여러분은 편안하게 좀 뭔가 바뀌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시면서 3프로TV와 계속 쭉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하나 오늘은 또 어떤 문장 준비하셨을까요? 네, 주말 사이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네. 하지만 뇌리에 딱 떠올랐던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네, 오늘의 키워드는 레이트 체크입니다. 레이트 체크. 네, 레이트 체크, 뭘 레이트하게 체크한다는 거죠? 자, 미국이 상대국의 정책들, 네. 뭐 보조금, 환율 정책 등등을 레이트, 즉 늦게 감지해서 보복하는 것이죠. 관세 보복도 있고 또한 무역 제재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미국이 과거에는요 이런 룰을 만드는 사람이지 늦게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위상 변화를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은 이런 흔들리는 판세 속에서도 굳건히 패권을 강화했다라는 것, 즉 최근에 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조만간 그 높은 속에서도 기회를 찾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자, 미국의 흔들리는 패권, 과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뭘로 잡게 될 것인지가 참 궁금하고, 결국에는 그가 원하는 대로 또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약 일주일 동안은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이지만 실장님도 오늘 이 시간에 뵙는 건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우리 빨간펜 선생님 역할 한참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개편되면 더블 밸류업 거기서 해주시는 거죠? 항상 밸류업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오늘 더듬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재만 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실장님 굉장히 이벤트가 많아요. 네.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있지, FOMC 있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지. 뭔가 되게 중요한 주간 같아요. 항상 이렇게 1월 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실적 발표 때가 되면 네. 중요한 이벤트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음. 근데 실제로 지나가면 별일이 없었을 것 그래요? 같은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졌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특히 이렇게 장표로 보여드리면 약간 주제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FOMC 회의와 관련된 거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건 그러면 FOMC 회의가 끝나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약간 현재의 금리 환경이 대부분 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거고 근데 의외로 시중금리는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기업들의 좀 실적을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갖고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저희 이재만 실장 나오셔가지고 금리가 인상기에 들어오면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네. 아무래도 그 금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준금리 인하가 끝나면 어떻게 실적이라든가 기업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바뀔 거냐에 대한 생각들도 좀 연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시기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FOMC 예상이나 뭐 그로 인한 영향부터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지금의 FOMC에 대한 예상은 제가 별 예상이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1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생각이 거의 90%, 그쵸. 100%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뿐만 아니라 3월까지도 FOMC 회의에서는 큰 변화 없이 현재 3.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물론 이제 연준이 항상 고려를 하는 게 그 나라의 물가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 추정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까를 보시게 되면 그림상 보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5.3에서 5.4%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5%대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죠. 물론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하, 동결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오히려 최근에 보여줬던 미국의 중요한 각종 데이터들, 즉 흔히 얘기하는 경제지표들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성장률의 상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 성장률의 상승과 기준금리 동결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라고 불리우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장률이 좋으니까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당연히 시중금리는 올라가는데 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가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계속 지수가 좋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 즉 임계점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는 것도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위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지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금리 측면의 또 다른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 이상 현재와 비슷한 정도의 4% 이상을 유지했던 국면들이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 이상에서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을까에 대한 생각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지수 조정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험적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지수가 상당 부분 S&P 500이 크게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경험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서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대략적으로 S&P 500 지수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2024년 들어서 물론 조정폭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4% 정도 내외의 조정을 받았던 경험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금리의 위험 레벨은 4.5,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갈 때 약간 주식시장에서는 워닝 시그널 또는 위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론적인 배경도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그 흔히 얘기하는 장기 국채금리 또는 금리를 계산할 때 거의 명목 성장률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이 일반적인 명목 성장률이 되는데 좀 10년물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를 상회를 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실질 GDP 성장률을 합치게 되면.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5% 이상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8% 정도 내외,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되면 한 4.5% 정도 내외로 좀 차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장률을 넘어서는 그 흔히 얘기하는 시중금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숫자적인 접근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명목 성장률에 수렴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AI 국면에 미국의 성장률도 아틀란타 연준에서 벌써 5.4%잖아요. 물론 순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타겟하는 2%를 못 맞춘 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해서 이 수준이 혹시 4.5에서 한 5.5로 높아질 개연성은 없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를 시장이 인지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시장의 조정의 폭 자체를 보실 때 약간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습득하는 과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2023년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서 5%까지 상승하는 동안 지수가 무려 9% 정도의 조정을 받긴 합니다. 근데 이게 2024년 정도 들어서게 되면 조정폭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부분. 네. 아마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예전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고 성장률은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생산성이 좋아졌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그래도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장이 다 학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란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적응을 하지만 그 시차는 항상 시장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높은 금리 수준, 예를 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5를 넘어가게 되면 약간 그거는 단기적인 좀 워닝 시그널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4.1에서 4.2 정도 사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항상 좀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건 금리의 레벨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항상 데이터들을 최근에 쭉 보면은 계속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이번 주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실적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굉장히 낙관적이죠. 네. 당연히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이게 굳이 그림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S&P 500과 코스피의 순위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숫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S&P 500 전체 지수의 예상되는 순이익 정도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올해 정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2.6에서 2.7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당연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는 이거보다 조금 더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합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이라고 하죠. 이게 대략적으로 한 36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 코스피는 11개월 무려 11개월 연속 이런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이 그래프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기대가 시장에 흔히 얘기하는 묻어가고 있다라는 생각. 근데 다만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실적 발표는 굉장히 그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이 보여드릴 장표는 지난 분기 실적에 대한 장표이긴 합니다만 잠깐 참고를 해보시게 되면 지난 분기에 실적을 발표할 때 잘 기억해 보면 메타가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EPS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세금 이슈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은 철저하게 반응을 하죠. 어닝 쇼크가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그때 메타가 일주일간 실적 발표 이후에 15%를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게 아무리 일회성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미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만큼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주가에도 강력한 쇼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적 발표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약간 가이던스에도 대부분 다 부합을 했고 실제 실적 발표된 내용들 보시게 되면 전망치보다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발표된 데이터들이 EPS 기준으로 모두 다 높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즉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이걸 상회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3%에서 거의 6%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던 부진한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약간 흔히 얘기하는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주가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대신 지난 분기에 알파벳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예상치보다 실제 발표된 EPS가 보이시는 것처럼 예상치를 거의 한 25% 이상씩 상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25% 이상 상회를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그래야 주가가 올라갔었던 정도.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되긴 합니다만 그 기대치를 못 맞추는 실적을 발표하거나 기대치를 약간 상회를 하게 되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정의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을 평가를 할 땐
굉장히 냉정하게 실적을 바라본다는 게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업들에 제시를 하고 그거를 항상 7, 80% 정도의 기업들은 뛰어넘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얼마나 이거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뛰어넘어도 굉장히 크게 뛰어넘어야 상회를 된다는 해야 거잖아요. 된다는 게 물론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실적 또는 한국의 실적을 이끄는 건 네. 대부분 다 아시는 반도체와 IT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만 실적을 얘기하는 미스하거나 조금 쇼크를 준다든가 가이던스가 못 미친다든가 매출 그리고 EPS가 추정치를 못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쇼크는 강해집니다. 대신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만 이익이 괜찮아지고 약간만 서프라이즈를 낸다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섹터별로 좀 다른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대치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건 맞죠? IT가 대부분 네. 다 그거를 끌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혹시 기대치가 별로 없는 업종들이 뭘까? 기대 대부분 다 없는 업종들이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상품 가격들이 워낙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런 것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지게 되면 주가도 상승을 하게 되고 다음 분기 추정치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금 그동안 주도주는 100점 맞아야지 될 것 같고 102점 맞아야 돼요. 100점도 넘어야 돼요.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것들은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구간이다. 그쵸. 그렇다면 실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약간 소외되었던 업종을 지금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0점 맞을 거야 라고 거기를 봐야 되는 건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요. 100점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100점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어닝은 한번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이 서프라이즈를 계속 낼 가능성이 관성적으로 높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 수많은 커머더티 가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물론 당장 기대치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 연결고리가 지금일 뿐이라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들은 의외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 주가의 반응 강도도 중요한데 다음 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특히 굉장히 빨리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네.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조금 금리 인하가 종결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종결이 돼서 금리가 이제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에 올라가는 상품 가격들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비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여기 기업들의 비용 부분이라고 불리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WACC가 최근에 미국도 반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부터 기업들에 대한 이익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 성장률이 0%이고 금리가 0%였던 시절에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 할인율을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할인율이 0이었으니까. 근데 없던 할인율이 이제 2%가 되고 3%가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할인율, 기업들의 이익 가치를 보는 할인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래서 100이라는 이익을 한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10%면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90% 정도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약간 금리와 이익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좀 규결을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금리의 흐름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머리가 조금 아픈데요. 그렇죠. 금리는 항상 머리가 네. 아픈 것 같습니다. 금리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좋게도 해석을 할 수 네네.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야 경기가 좋은 거라는 일반적인 해석론.
근데 금리가 어느 순간 너무 이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 저 기업의 이익 가치를 내가 얼마나 할인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도 새로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이 놓게 되면 되게 헷갈리는 국면이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이 그런 국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약간 이럴 때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팁,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하나 잠깐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리게 되면 되게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죠. 올해 예상되는 S&P 500과 코스피의 순이익 증가율인데 순이익을 YOY 증가율로 표현을 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순이익 증가율의 정점이 올해 2분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YOY로 80% 정도. 미국은 2분기라기보단 조금 3분기 쪽에 가까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2% 정도 EPS가 YOY로 올해 3분기 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증가율을 모두 다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 왜냐하면 증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이 증가율을 다 믿을 수 없다는 특징들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즉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라가는 국면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은 내 앞에 발표될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음 분기, 내년, 올해 연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에 1분기 이익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될까? 4분기는 어닝 쇼크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1분기 이익 증가율 자체가 올해 연간 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가치, 이익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주가의 많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실적은 금리가 올라갈 땐 먼 미래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에 보는 굉장히 가까운 분기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생각, 할인율 때문에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전에 차트를 쭉 보면 결국 코스피 순이익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2026년 2분기가 저렇게 큰 것은 작년 2월 달에 관세 해방이나 그렇죠. 예. 그리고 4분기가 저렇게 큰 것은 이제 셧다운 네. 등등의 영향일 텐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진하면 약간 주춤할 수 있다. 시장 거기에 무게를 둘 거다. 네. 그런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근데 2분기 저렇게 좋아지는데 저 좋아지는 거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2분기가 좋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지금 갖고 있는 기대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당장 1분기 실적부터 좋아져야 되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때가 대부분 다 7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는 시간 동안 굉장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려면 결국 4분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약간 서프라이즈 쪽에 가까워야 되고 그 서프라이즈를 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1분기 이익 증가율 자체가 높아져야지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흔히 얘기하는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만든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자산 간의 수익률을 보면 결국 잠깐 쉴 거야. 하지만 여기서 떠날 수는 없어. 그래서 다 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은 이렇게 실적으로 평가하실 필요는 없고 돈의 가치로만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최근에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흔히 얘기하는 통화에 대한 어떤 그 국가 통화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 가격이 또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연준이 만약에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하게 됐을 때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네. 상승하게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실제 주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를 테스트하셨어요. S&P 500과 코스피에 대해서 네, 데이터 이거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연준이 진짜 금리를 동결하고 네. 그리고 시중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라는 가정을 좀 해서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미래의 이익 예를 들면 지금부터 바라보는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 증가율이 중요할 거냐 아니면 지금으로 바라보던 3개월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중요할 거냐 이익 증가율이 3개월 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들이 예를 들면 12개월 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쪽들이 주가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실제 데이터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S&P 500의 우선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분기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분기들은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때입니다. 지난 초록색의 막대 그래프가 그냥 그런 국면의 S&P 500의 평균 분기 수익률이죠. 한 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그런 업종들,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이익 증가율보다 현재 3개월의 이익 증가율이 높은 이런 업종들은 주가 수익률이 한 거의 9.5% 정도에 육박을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S&P 500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웃퍼폼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가정을 갖고 코스피를 받아봐도 값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분기 평균 수익률이 한 5.7%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먼 미래의 이익 증가율보다 현재 가까운 쪽의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한 10% 정도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한다는 생각을 하실 때는 내가 연간 이익 증가율을 본다는 생각보다 분기 이익 증가율이 얼마일까? 그리고 연간보다 분기 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와 그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 부분이요. 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약간 매파적 동결 아니면 인하는 좀 힘들다. 이제 인상한다. 이런 쪽으로 국면이 컨센서스가 잡혔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뭐 흔히 얘기하는 매파적 동결이라든가 비둘기파적 동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년물 금리를 동결했는데 10년물이 떨어진다 함의 의미는 약간 이게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맥파적일 수도 있고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시장이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 보통 주식시장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분기 평균으로 보면 더 좋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런 국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미국의 성장률이 좋았던 국면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 한국에 영향을 주던 덜 영향을 주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성장률 자체 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매크로 지표 경제가 꽤 괜찮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도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경제를 반영하는 그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씩 시중금리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의 성장 동력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만 아니면 미국의 성장이 견고하게 오르고 있던 국면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좀 이건 되게 단순한 포트폴리오죠. 단순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올해 연간 이익 증가율보다 올해 1분기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네. 되게 좀 단순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나중에 금리의 변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지금에서 실적을 바라보는 아이디어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1페이지에 테이블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이 테이블은 그런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밑바탕으로 깔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을 보실 때 올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연간 EPS 그리고 올해 1분기 발표될 EPS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그냥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EPS 증가율의 예상치가 대략적으로 58%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내 앞에 있는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1분기 EPS 증가율은 얼마일까? 이거는 연간 EPS 증가율보단 높아야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69%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이거를 넓게 봐서 흔히 얘기하는 상승 기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2분기 증가율 자체가 1분기보다 높은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참고 삼아 이 데이터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정배열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누구냐면 미국은 여기 보이시는 엔비디아가 우선 대표적으로 이 케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음영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시는 것처럼 연간 EPS 증가율보단 당연히 올해 1분기 EPS 증가율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2분기는 1분기보다 좀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죠. 주가가 항상 이익 증가율의 기울기 함수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고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의 차이가 이런 쪽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영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연간 이익 증가율보다 1분기 이익 증가율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2분기 이익 증가율이 1분기보다 높은 정배열 순으로 서 있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 말고 보이시는 월마트도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코스트코 홀세일즈, 모건 스탠리라든가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대신 음영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연간 이익 증가율보다 1분기, 2분기 이익 증가율이 모두 높은 기업들이기도 하니까 숫자가.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랩리서치, KLA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애널로그 디바이스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좀 실적 관련 시즌에서는 좀 이런 데이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국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 실적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과 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음영이 있어요. 여기도 그냥 똑같은 거죠. 이 음영이 칠해져 있는 건 아까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순이익은 올해 연간 그리고 2026년 1분기께 모두 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순이익 증가율이 연간보다 1분기가 높고 1분기보다 2분기가 높은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한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빼면 이익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 우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2분기 정도까지 연간 이익 증가율보다 분기별 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높을 수 있는 기업들이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증권, 한화엔진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뭐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한유화 정도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에 대한 굉장한 비중을 높이신다라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약간 업종은 스프레드 한다고 하죠. 약간 확산시키실 개념도 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코리아 서킷 기판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이렇게 그렇죠. 네. 요즘에 또 약간 시세도 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1900% 정도의 순이익 증가율이 나온다는 건 좀 어렵죠. 이거는 굉장한 다들 기저효과. 혹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때 순이익 증가율이 한 150% 이상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기저효과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물론 기저효과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를 보시는데. 그래서 한번 좀 기저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증가율이 높은 쪽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건 턴어라운드 주식들을 더 좋아하겠죠. 그쵸.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저효과에서 발현이 되는 거니까 조금 한 번쯤은 숫자가 높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서킷이 3개월 동안 와, 꽤 주가 시세를 많이 내가지고 올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 반영이 그러나 좀 그랬더니 됐네요. 이런 숨은 비밀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1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의 증가가 미리 반영이 된 기업들도 꽤 있고 네. 근데 1분기에는 조금 덜 실적 증가가 나타나는데 2분기가 더 좋아진다. 네. 근데 이게 주가가 아직 좀 덜 움직였다 싶으면은 그거 이제 좀 정리를 해뒀다가 그쵸. 조금씩 이제 사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장표는 제일 중요해요. 이 마지막 선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왜냐하면 네. 올해 하반기 실적은 아직 이렇게 믿기가 조금 쉽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내가 저 먼 미래의 실적을 다 그대로 100%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조금 앞쪽에 있는 실적들, 예를 들면 1분기, 예를 들면 조금 길게 보면 한 2분기 정도까지의 실적 이런 것들은 조금 종목을 고르시고 이렇게 하실 때 좀 중요한 그 숫자에 대한 기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 한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아침에 매일 저 때문에 고생스럽게 오시면서 진짜 새벽에 우리 애널리스트 네. 분들 모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더구나 월요일날 이 전략을 핀다는 맞아요. 것은 특히 아무나 이재만 하는 건 실장이. 아닌데 여러 말씀 중에 여전히 이게 좀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어떤 얘기야? 올해 주도주는 1월에 결정된다. 네. 지금 미장 국장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미장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장으로 가야 되라는 생각이 과감하게 좀 드는 지난 한 3주 동안이었거든요. 주가 수익률 보면 그렇죠. 또 미장 안에서의 손바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도 산업 시원찮게 한번 말씀 주세요. 시원찮게? 시원찮게가 아니요. 시원스럽게 얘기하죠. 시원찮다이 아니잖아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한번. 네, 쿨하게. 네. 그냥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IT라는 그 산업 자체가 주도하는 건 크게 네. 바뀌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최근에 올라가는 상품 가격들 때문에 미국은 IT에서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반도체 가격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냐라는 건 대단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이 올라갔으면 그거에 맞는 기업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쵸. 근데 대부분 다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뭐 소재, 원자재 이런 산업들이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엔비디아만 있었던 그 반도체에서 최근에는 이게 넓은 쪽으로 확산이 되는데 네.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거죠. 약간 부담스럽다는 정도의 느끼는 과정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조금 정체돼 있다고 보시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한국은 예를 들면 반도체가 뭐 실적을 이끌고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어느 정도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증가 폭 때문에 지수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국도 업종이 넓게 확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뻔했었는데 그 어려울 뻔한 거를 히어로처럼 등장한 자동차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는 뭐 당장 진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기보다는 로봇 관련 기대였던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국장을 풀어내는데 약간 그 업종에 대한 확산 이런 것들로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1월 달에 우리나라 업종에서 수익률 1등은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반도체가 바로 뒤에 있긴 하고 조선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긴 그쵸. 했었고 이런 쪽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외로 자동차라는 부분 자동차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최장점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는 싸다.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트리거 모멘텀만 있었으면 약간 수급에 어떻게 보면 좀 빈집에 가까웠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세를 일어났던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5000B 시대 그 이후의 흐름은 앵커링 역할을 또 차가하지 않을까. 저는 늘 요즘에 얘기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반도체만 주식이 아니다. 너무 지금 그 반도체 연말 연초 오른 거 못 따라잡아가지고 포모해서 반도체 언제 살까 눌리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다양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주가의 상승으로 기회가 많긴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경주마처럼 반도체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좀 그럴 때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경주마처럼 반도체를 봐야 될 때. 네. 근데 그 경주마가 어느 정도 지쳤다라기보다는 상승의 속도, 달리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되면 다른 쪽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격이 싼 주식들, 못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밸류가 굉장히 싼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자동차라는 그 모멘텀만 좀 있으면 이제부터는 너무 성장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몇 프로 이런 건 기본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PER이 좀 낮은 거, PBR이 좀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네. 최근에 한국의 소비주들이 거의 잘 안 되죠. 뭐 네. 거의 관심도 많이 많고. 없으시고 그러면 저렇게 안 되는 소비주는 언제쯤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실 수 있는 시기는 됐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당장이야 실적 좋은 수출주들이 다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 타이밍 아마 그것도 금리가 결정을 하겠죠. 결국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 소비재는 올라올 수 있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유념해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장품이 참 소외되긴 했습니다. 누가 요즘에 차은우 얘기라던데. 차은우 네. 씨. 자동차 탈세. 그다음에 현대차 EUV. 하필이면 또 차은우예요. 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은우 씨가 탈세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참 많이 되고 있는데 다른 단어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은우차로 할까? 은우차?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월모부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더블밸류와 개장 방송을 통해서 또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 아쉽게도 저는 이재마 실장님을 만되기 전이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3프로TV 더블밸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재마 실장님과 함께 좋은 전략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시간이나 이런 거 바뀌는 게 없는데 저희가 요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 빈센 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증권 다양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참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께 그동안 전달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 새벽에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 방송 출연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 빈센님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우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새벽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더블 밸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시간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쉬운 마음을 채워줄 만한 컨텐츠 더 꽉꽉 채워 올 텐데요. 먼저 이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월가 전문가들이 직접 인터뷰를 저희가 직접 한 그 GIN의 영상을 하루에 하나가 빠지니까 뭐라도 채워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GIN 동급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유로 컨텐츠인데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블 밸류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의 다양한 우리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저희가 인사이트를 전달해줄 다양한 또 관련 미국 주식 전문가 분들을 모실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쭉 그냥 시청하시면 되고요. 요 개편은 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니까 일주일 동안 남은 기간 여러분 빈센님 그리고 우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